안녕하세요. 저는 박도연이라고 합니다. 정말 기가 막혔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저는 올해 72, 육군 대령 출신입니다. 40년간 군복을 입고 살아왔죠. 그런 제가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을 맞았던 건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아내 정희가 세상을 떠났거든요. 2년간의 항암 치료 끝에 결국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그날 비가 내렸어요. 마치 하늘도 울고 있는 것 같았죠. 장례식장에 서 있는데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아내였어요. 군인 아내로 살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전국을 돌아다니며 이사도 수십 번 했고, 제가 훈련이나 작전으로 집을 비울 때도 혼자서 아이를 키웠죠. 그런데 정작 아들 명수는 장례식장에서도 계속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네, 회의 때문에 못 갑니다. 어머니 장례라서요. 냉정한 목소리였어요. 슬픔보다는 귀찮다는 표정이 역력했죠. 며느리 서유는 더했습니다. 하품을 하면서 시계만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아버님,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아이들 학원 데려다 줘야 하는데.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어요. 군인으로 살아온 40년 감정을 드러내는 건 약점을 보이는 거라고 배웠거든요. 영정 앞에 서서 마지막 경례를 올렸습니다. 그때 문득 군 시절 제 좌우명이 떠올랐어요. 기록은 배신하지 않는다.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죠. 왜 그 말이 떠올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뭔가 중요한 일이 시작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손자 민준이가 와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어디 갔어요? 하늘나라에 가셨단다. 언제 돌아와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이의 순수한 눈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 명수가 다가왔어요. 아버지,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엄마도 이제 편히 쉬시겠죠. 편하다는 말이 귀에 거슬렸습니다. 마치 짐 하나가 없어진 것처럼 말하는 느낌이었거든요. 발이 나는 날까지 3일 동안 빈소를 지켰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지 않았어요. 군 동기들 몇 명, 동네 아주머니들 정도였죠. 명수와 서유는 첫날만 있고 집에 갔습니다. 아버지, 회사 일이 있어서요. 내일 아침에 올게요. 하지만 다음날 아침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봤더니 아이들 학부모 모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영정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정희의 미소가 그립더라고요. 살아생전 마지막에 한 말이 자꾸 떠올랐어요. 여보, 명수를 부탁해요. 그 애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정희는 뭔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자의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발인 날 관을 메고 나가면서 다시 한번 영정에게 경례했습니다. 정희야, 고생 많았소. 이제 편히 쉬시오. 그런데 가슴 한구석이 이상했어요. 뭔가 끝나는 게 아니라 시작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작전이 시작되는 것처럼 말이죠.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평생 함께한 사람이 없으니 집이 이렇게 큰지 몰랐습니다. 정희가 쓰던 화장대, 옷장, 모든 게 그대로 있는데 주인만 없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군인 시절 불침번을 설 때처럼 뜬 눈으로 새벽을 맞았죠.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군인으로서의 삶은 끝났고 남편으로서의 삶도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아버지로서의 삶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마저 날 외면하고 있었죠. 장례를 치르고 나니 현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희의 항암 치료비로 모든 돈이 들어갔더라고요. 전세 보증금 3억, 평생 모은 적금까지 모두 병원비로 나갔습니다.
통장을 들여다보니 기가 막혔어요. 군인 연금 15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거기에 정혜 치료 때문에 받은 대출 이자를 갚으면 생활비는 거의 남지 않았죠. 이럴 수가. 40년간 성실하게 살아온 군인의 말로가 이런 건가 싶어 허탈했습니다. 집도 전세라서 언제 나가라고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텅 비어 있더라고요. 정이가 없으니 장도 볼 생각이 안 났습니다. 컵라면 하나 끓여서 먹었는데 짠맛만 강하고 영 맛이 없었어요. 그때 명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렇지. 너는 어떻고? 저는 바빠요. 회사에 프로젝트가 많아서 뭔가 더 말하고 싶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선뜻 말을 꺼내지 못하더라고요. 아버지, 혹시 돈이 필요하시면 괜찮다. 연금 나오니까.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군인으로 살아온 사람이 자식 앞에서 구차한 모습을 보일 순 없었거든요. 며칠 후 집주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저씨, 죄송한데 집을 팔기로 했어요. 한 달 안에 나가주세요. 청천벽력이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거든요. 전세금도 없고 월세 낼 돈도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그날 밤 정희의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옷가지, 화장품, 액세서리들. 하나하나 만져보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특히 결혼 반지를 볼 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서랍 맨 안쪽에서 편지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겉봉에 도연 식계라고 정희의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언제 썼는지 모르겠는데 봉투가 조금 누렇게 변해 있었어요. 열어보고 싶었지만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별의 말일 텐데 지금 읽으면 더 힘들어질 것 같았거든요. 다시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다음 날 명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명수야, 아버지가 잠깐 너희 집에. 아, 아버지. 지금 통화 중이라서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뚜뚜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한숨이 나왔어요. 아들한테도 환영받지 못하는 아버지라니. 정희가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체면을 차려줬는데 이제는 그것도 없더라고요. 저녁에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 이렇게 맛없는 줄 몰랐어요. 정희가 해준 밥이 그리웠습니다. 특별한 요리는 아니었지만 따뜻한 밥상이었거든요. 그날 밤 정희와 처음 만났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1975년 제가 중2 시절이었죠. 친구 소개로 만났는데 수줍게 웃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해요. 군인과 결혼하는 게 힘들 텐데 괜찮겠어요? 괜찮아요. 저는 오빠를 믿어요. 그때의 정희는 정말 예뻤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켰어요. 40년간 불평 한마디 없이 군인의 아내로 사라졌죠. 그런 아내를 잘 챙겨주지 못한 게 후회됐습니다. 항상 부대 일이 우선이었거든요. 주말에도 훈련이 있다고 하면 집을 비웠고 정희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했어요. 마지막에 정희가 한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명수를 부탁해요. 대체 무슨 의미였을까요? 그냥 아들을 잘 챙겨달라는 말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뜻이 있었을까요? 결국 명수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명수야, 집을 비워줘야 해서 잠깐 너희 집에 있을 수 있을까? 아, 그게. 잠깐만요. 서윤과 뭔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서윤이가 지금 아이들 시험 기간이라서요. 조용해야 한대요. 그럼 언제쯤? 일단 임시방편으로 다른 곳에 계시면 안 될까요? 찜질방이나. 충격이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찜질방에 가라고 하다니. 그것도 아내 장례를 치른 지 며칠 안 된 상황에서 말이에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하지만 저희도 사정이 있어요. 여기 아파트가 좀 그런 게 노인분들 출입에 민감한 단지거든요.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무슨 말이냐? 입주자 대표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집값에 영향을 준다고. 혹시 요양원은 생각해 보셨어요? 요양원이라고요. 건강한 사람을 요양원에 보내자고 하다니. 명수야, 아버지가 무슨 짐이냐? 그게 아니라. 아, 서윤아, 너 좀 말해봐. 서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하지만 정말 어려워요. 민준이랑 서연이 시험 기간이고 저도 PT 일로 바빠서요. PT 일이 바쁘다고요. 시아버지가 갈 곳이 없는데 PT 일이 더 중요하다는 소리였습니다. 결국 가방 하나만 들고 그들의 아파트 앞까지 갔습니다. 혹시 직접 보면 마음이 바뀔까 해서요. 초인종을 눌렀는데 서윤이 나왔습니다. 아, 아버님. 진짜 죄송해요. 하지만 정말 곤란해요. 그냥 거실 한 구석에. 안 돼요. 여기는 정말 조심해야 하는 단지라서요. 관리사무소에서도 그러고. 그때 복도에서 다른 아주머니가 지나가더라고요. 서윤이 얼른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어머, 저분이. 네, 남편 아버님이세요. 잠깐 인사드리러 오셨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체면을 지키려는 거죠. 아주머니가 지나가고 나서 서윤이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여기는 노인분들이 자주 오시면 안 되는 곳이에요. 집값이 떨어진대요. 집값이 뭐가 중요하냐? 나는 내 시아버지다. 그러니까 더 이해해 주세요. 저희도 대출받아서 산 집인데 집값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말이 안 됐습니다. 사람보다 집값이 중요하다는 소리였거든요. 명수가 뒤에서 나왔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다른 방법이 뭐냐? 요양원 알아보고 있어요. 깨끗한 곳으로요. 요양원, 또 요양원이었습니다. 그때 손자 민준이가 나왔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왔어요? 반가워하는 손자를 보니 마음이 좀 누그러졌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 보고 싶었지? 네, 할아버지, 우리 집에서 자요. 민준아, 할아버지는 바쁘셔서 못 계셔. 서윤이 얼른 아이를 안으로 데려갔어요. 결국 그 집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아내 장례를 치른 지 이틀 만에 아들에게 쫓겨나는 신세가 된 거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초라했어요. 가방 하나 들고 갈 곳 없는 늙은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정희의 마지막 말이 또 떠올랐어요. 명수를 부탁해요. 이제야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명수가 이미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게 부탁한 거죠. 결국 24시간 찜질방에 들어갔습니다. 평생 이런 곳에서 잘 줄은 몰랐어요. 군인으로 살 때도 숙소는 있었거든요.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니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처럼 갈 곳 없는 노인분들, 야근하는 회사원들, 새벽 일찍 출근해야 하는 사람들. 락커에 가방을 넣으면서 군용 수첩이 눈에 띄었어요. 부대에서 쓰던 작은 수첩인데 전역할 때 기념으로 가져온 거였습니다. 습관적으로 가져다니고 있었거든요. 찜질방 매트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이 너무 밝아서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옆에서는 누군가 코를 골고 있었고 또 다른 사람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군용 수첩을 펼쳐봤어요. 예전에 쓴 내용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작전명 독수리 일시 1995.03 15장소 DMZ 일대 참가 인원 소대급 이런 식으로 빼곡히 적혀 있었죠. 군인 시절 저는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OWLH를 철저하게 지켰어요. 증거는 현장에서 시작된다. 부대에서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 추측이나 감정보다는 사실과 증거가 중요하다고 늘 강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아들이 저를 배신하고 있는데도 제대로 된 증거 하나 없이 그냥 당하고만 있었습니다. 새벽 3시쯤 되니 찜질방이 조용해졌어요. 그때서야 진짜 생각할 시간이 생겼습니다. 정희가 왜 명수를 부탁한다고 했을까? 단순히 잘 챙겨달라는 말이 아니었던 것 같았어요.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수첩에 오늘 있었던 일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2024.1일 15아들 집 방문 입장 거부당함 사유 집값 하락 우려. 적고 나니 더 화가 났어요. 시아버지를 집값 때문에 거부하다니. 그것도 아내 장례를 치른 지 며칠 안 된 상황에서요. 그때 며느리 서윤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기는 노인분들이 자주 오시면 안 되는 곳이에요. 이상했어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정말 그런 말을 했을까요?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발언인데요. 수첩에 또 적었습니다. 의문점 아파트 노인 출입 제한 진위 여부 확인 필요. 군인 시절의 습관이 돌아오고 있었어요. 의심스러운 건 반드시 확인하고 확인된 것만 믿는 습관 말이죠.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초라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달라져 있었어요. 뭔가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찜질방을 나와서 아침밥을 먹었어요. 근처 김밥 천국에서 참치김밥과 라면을 시켰습니다. 혼자 먹는 아침이었지만 어제보다는 맛있었어요. 식사하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째, 당장 거처부터 해결해야 했어요. 찜질방에서 계속 살 수는 없었거든요. 둘째, 아들과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정의의 마지막 부탁이 무엇인지 알아야 했어요. 셋째,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냉정하게 사실을 파악해야 했습니다. 수첩에 적었어요. 작전명 진실 확인 목적 아들 가족의 실체 파악. 40년 전 군인이 다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생필품을 사러 마트에 갔습니다. 면도기, 속옷, 양말 같은 기본적인 것들이 필요했거든요. 마트 주차장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빠, 진짜 고마워. 시아버지 일로 스트레스 받았는데. 서윤의 목소리였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정말 서윤이더라고요. 그런데 옆에 있는 남자가 명수가 아니었어요. 키 크고 근육질인 젊은 남자였습니다. 괜찮아. 힘들면 언제든 말해. 내가 도와줄게. 남자가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그리고 볼에 뽀뽀까지 했습니다.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그런 행동을 하는 걸 보니 충격이었어요. 서윤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시아버지 쫓아낸 건 잘한 것 같아. 눈치 없이 계속 있으면 어떻게 해. 그래도 남편 아버지인데. 무슨 남편 아버지야. 돈도 없으면서 체면만 차리고. 요양원 가라고 했는데 왜 안 가는지 모르겠어.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군인으로 훈련받은 습관 때문에 감정을 억눌렀어요. 대신 핸드폰을 꺼내서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군 시절 중요한 대화는 항상 기록하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지훈아, 우리 곧 같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지훈이라는 이름까지 들었습니다. 정말? 남편이랑은 어떻게 할 거야? 이혼하려고. 변호사랑도 상담했어. 재산 분할 받으면 우리 둘이 살기 충분해. 재산 분할이라고요. 그 재산이 다 정의와 제가 모아준 건데요. 그런데 아이들은? 양육권은 내가 가질 거야. 양육비도 받고, 양육비까지요. 철저히 계산하고 있더라고요.
두 사람이 차에 타면서 더 노골적인 대화를 나눴어요. 오늘 밤에 우리 집 올래? 남편이 야근이래. 좋아. 시아버지도 없으니까 조용하겠네. 차가 떠나고 나서야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차장 벤치에 앉아서 녹음을 다시 들어봤어요. 분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의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아주 당당하게요. 게다가 저를 쫓아낸 것도 이 남자와 자유롭게 만나기 위해서였던 거죠. 정희의 마지막 말이 이해됐습니다. 정희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며느리의 불륜을요. 그래서 명수를 부탁한 거였습니다. 수첩에 기록했어요. 2024.1일 16마트 주차장 서윤과 지훈의 불륜 관계 확인 녹음 파일 확보. 집에 돌아가서 녹음 파일을 다시 들어봤어요.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이 아팠어요. 아들 명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텐데요. 그런데 잠깐, 정말 모르고 있을까요? 아내가 다른 남자와 만나는데 남편이 모를 리 없잖아요. 혹시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의문이 생겼습니다.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며칠 후 우연히 명수 회사 근처 식당에 갔습니다. 저렴한 백반집이 있다고 해서요. 혼자 밥을 먹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박명수 과장님 요즘 어때요? 아, 그분 말씀이세요? 요즘 이상해요. 명수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귀를 기울여 들었습니다. 이상하다니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회식 때도 이상하게 행동하고. 회식 때요? 뭔가 궁금했습니다. 어떻게요? 지난주에도 그랬어요. 어머니 위독하다고 병원 간다고 하더니 다음날 보니 신임 여직원이랑 같이 있었어요. 호텔에서. 호텔이라고요? 정희가 위독할 때 호텔에 있었다고요? 설마 불륜이에요? 그럴 것 같아요. 한다은 씨랑 요즘 너무 가까워요. 회사에서도 티나게 행동하고. 한다은이라는 이름도 들었습니다. 신임 여직원이라고 했으니 아마 20대 후반일 거예요. 그런데 박 과장님 부인은 모르나요? 모를 리 없죠. 근데 이상한 게 부인도 요즘 이상해요. PT 트레이너랑 너무 친해요. 아, 혹시 서로 눈치채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부부가 서로 바람 피우고 있는 거죠. 충격이었습니다. 아들도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정희가 위독할 때 호텔에서 여자와 있었다고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대화였어요. 그런데 보험금 문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도 수상해요.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보험을 늘렸거든요. 갑자기 늘렸다고요? 네, 몇 배로. 그리고 돌아가시자마자 보험금 신청했어요. 너무 빨라서 보험회사에서도 의심스러워 하더라고요. 보험금까지요. 아들이 어머니의 보험금을 노리고 있었던 건가요? 아, 그리고 어머니 치료비로 쓴다고 했던 돈도 이상해요. 실제로는 치료비보다 훨씬 많이 썼다고 하던데. 그럼 남은 돈은 어디 갔을까요? 글쎄요. 혹시 다른 용도로 쓴 건 아닐까요? 다른 용도요. 아마 여자와 놀러 다니는데 쓴 거겠죠. 두 사람이 일어나면서 대화가 끝났어요. 저는 계속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가 위독할 때 다른 여자와 호텔에 있었다고요. 그리고 보험금도 수상하고 치료비도 제대로 쓰지 않았다고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정희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남편은 다른 여자와 놀아나고 아들은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때 정희의 마지막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명수를 부탁해요. 이제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정희는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아들의 불륜도 며느리의 불륜도
보험금 문제도요. 그래서 제게 부탁한 거였습니다. 명수를 바른 길로 이끌어 달라고요.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아들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습니다. 식당을 나와서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수첩에 기록했습니다. 명수의 불륜 상대 한다은 신임 여직원 정의 위독 씨 호텔 목격담 보험금 의혹. 증거들이 하나씩 모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확실한 건 아니었습니다. 더 정확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군인으로서 배운 원칙이 있습니다. 추측으로 작전을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확실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찜질방에서 작전을 계획했습니다. 군 시절 배운 정보 수집 3단계를 적용하기로 했어요. 1단계 정찰 관찰로 패턴 파악, 2단계 확보 증거 수집, 3단계 봉쇄 공개 시점 선정. 먼저 며느리 서윤의 일정부터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헬스장에서 PT를 한다고 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서윤이 다니는 헬스장 앞에 갔어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9시쯤 되니까 서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10분 후에 지훈이라는 남자도 왔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들어가더라고요. PT 수업이 아니라 데이트 같았습니다. 12시쯤 점심시간에 두 사람이 나왔어요.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저도 따라가서 멀리 떨어진 자리에 앉았어요. 오늘 밤에 우리 집 와. 남편이 야근한대. 또 야근이야? 요즘 많이 하네. 회사에서 프로젝트 때문에 바쁘다는데 사실은 한다은이랑 있는 거 아닐까? 서윤도 남편의 불륜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 너도 당당하게 해. 맞아. 서로 눈치채고 있으니까 괜찮아. 서로의 불륜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었던 거예요. 참 기가 막힌 부부였습니다. 오후에는 명수의 회사 근처로 갔어요. 퇴근 시간에 나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6시쯤 명수가 나왔어요. 하지만 집으로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따라가 보니 호텔이었어요. 20분 후에 젊은 여자가 왔습니다. 아마 한다은이겠죠. 둘이 함께 호텔로 들어갔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다니요. 정의가 살아있을 때부터 이랬을 텐데요. 하지만 감정을 억누르고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호텔 이름, 시간, 들어가는 모습까지 사진으로 찍었어요. 저녁 8시쯤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명수가 한다은에게 뭔가를 건네주더라고요. 작은 상자 같았는데 아마 선물인 것 같았어요. 오늘도 고마웠어. 내일은 좀 늦을 것 같아. 왜? 아버지 문제 때문에. 요양원 알아봐야 해서. 요양원 알아본다면서 여자와 호텔에 있었던 거예요. 한다은이 택시를 타고 간 후 명수는 편의점에서 뭔가를 샀어요. 집에 가져갈 알리바이용 물건들이겠죠. 명수가 집으로 간 후 저는 호텔 로비로 갔습니다.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실례지만 아까 들어간 커플 중에 남자가 제 아들인 것 같은데요. 확인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죄송하지만 고객 정보는 제가 아버지라서요. 걱정이 되어서 매니저가 나와서 CCTV를 확인해 주더라고요. 명수와 한다은이 분명히 찍혀 있었어요. 자주 오시나요? 네, 일주일에 2-3번은 오시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2-3번이요. 정의가 아팠을 때도 그랬을 텐데요. 혹시 결제 내역도? 그건 죄송합니다. 결제 내역은 얻을 수 없었지만 충분한 증거는 확보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면서 서랍에서 정의의 편지 봉투를 다시 봤습니다. 아직 열어보지 않았어요. 뭔가 다 확인한 후에 읽어야 할 것 같았거든요. 수첩에 하루 종일 수집한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서윤 지훈 주 3회 이상, 만남 명수 한다은 주 2-3회 호텔 서로의 불륜 인지하고 있음.
이제 2단계로 넘어갈 때였어요. 더 확실한 증거들을 수집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오랜만에 전우 정만수에게 연락했어요. 같이 대령으로 전역한 친구였습니다. 만수야, 나 좀 만나자. 도연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한데. 말로는 설명 어려워.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자. 약속 장소에서 만나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했어요. 정만수는 말없이 들어주더라고요. 도연아, 화나는 건 이해해. 하지만 감정으로 행동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라고? 사실로 접근해야지. 우리가 군인 시절에 배운 게 뭐야? 감정은 접고 사실로 가라는 거잖아.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걸 어떻게 참아? 참으라는 게 아니야. 제대로 해결하라는 거지.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내가 손해야. 정만수는 현명했습니다. 역시 40년 함께한 전우답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단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지.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없는 범위에서 해야 해. 법적으로 문제없는 범위요.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며칠 후 또 다른 사람을 만났습니다. 김아림이라는 젊은 기자였어요. 제가 전역 후 시민단체에서 활동할 때 만났던 후배였습니다.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하림아, 잘 지냈지? 네, 요즘 지역신문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일로 연락하셨어요? 사정을 설명했더니 하림이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선생님, 이건 정말 조심스러운 문제예요. 왜? 불법 촬영이나 사생활 침해로 오히려 선생님이 고소당할 수 있어요. 그런 위험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공개된 장소에서의 행동이나 당사자가 직접 제공한 정보만 사용해야 해요. 그리고 사실 확인이 철저해야 하고요. 사실 확인? 네, 날짜, 장소, 증빙 자료가 정확해야 해요. 추측이나 소문은 명예훼손이 될 수 있거든요. 하림이의 조언은 정말 도움이 됐어요. 감정적으로 행동할 뻔했는데 차분히 계획을 세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림아, 혹시 이런 경우에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 일단 가족 내부에서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외부에 알리는 건 마지막 단계로 두시고요. 가족 내부에서 해결하라는 말에 동감했어요. 그리고 선생님, 복수가 목적이 아니라 진실 규명이 목적이어야 해요. 무슨 말이지? 상대방을 망가뜨리려고 하면 오히려 선생님이 악인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실을 알리려고 하면 정당성을 얻을 수 있죠. 진실 규명이라는 목적 의식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정만수와 하리미를 만나고 나니까 마음이 정리됐습니다. 감정에 휩쓸려서는 안 되고 냉정하게 사실을 수집해야 했어요. 수첩에 적었습니다. 작전 수정 복수가 아닌 진실 규명 합법적 범위 내에서 증거 수집 가족 내부 해결 우선. 이제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보기로 했어요. 시간이 흘러 2025년 추석이 다가왔어요. 큰형네서 제사를 지내기로 했는데 모든 가족이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명수 가족도 올 예정이었어요. 오랜만에 대가족이 모이는 자리였죠. 며칠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모은 증거들을 USB에 정리했어요. 사진, 녹음 파일, 시간과 장소를 기록한 메모까지 체계적으로 분류했습니다. USB 겉면에 라벨을 붙였어요. 기록은 배신하지 않는다. 제 평생 좌우명이었던 말이었습니다. 추석 당일 큰형네 집에 갔어요. 벌써 사람들이 많이 와 있었습니다. 큰형, 형수, 조카들, 그리고 친척들까지요. 도연아, 어떻게 지내? 그냥 그렇지. 다들 정의 이야기를 하면서 위로해 주더라고요. 하지만 정작 제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도 묻지 않았어요. 아마 명수에게서 들었을 거예요.
아버지가 요양원에 들어갈 예정이라고요. 오후 3시쯤 명수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큰아버지, 안녕하세요. 명수야. 잘 지냈지? 명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인사했어요. 하지만 제 눈을 똑바로 보지는 못하더라고요. 서윤도 밝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추석 음식 먹고 싶다고 해서 왔어요. 연기였어요. 완전한 연기였습니다. 손자 민준이가 저에게 달려왔어요.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민준아, 할아버지도 보고 싶었다. 순수한 아이를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이 아이는 부모가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고 있었거든요. 저녁 식사를 하면서 가족들이 근황을 이야기했어요. 명수야, 요즘 회사는 어떠니? 바빠요, 큰아버지. 프로젝트가 많아서. 그래도 젊을 때 열심히 해야지.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뻔뻔했어요. 회사에서 여직원과 바람 피우면서 바쁘다고 하다니요. 서윤도 마찬가지였어요. 요즘 PT 일이 바빠서 힘들어요. PT라고 하니까 지운 생각이 났습니다. PT가 아니라 불륜이었는데요. 식사 후에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정말 화목한 가족으로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이 모든 게 가면이라는 것을요. 큰형이 말했어요. 도연아, 명수 말로는 요양원에 들어갈 생각이라는데 정말이야?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요양원도 좋긴 하지만 가족이 함께 사는 게 좋은데. 명수가 얼른 말했어요. 큰아버지, 아버지도 원하시고 해서요. 혼자 계시기 외로우시니까. 거짓말이었어요. 제가 언제 요양원에 들어가고 싶다고 했나요? 그때 결심했어요. 오늘이 바로 그날이라고요. 차를 다 마시고 나서 제가 일어났어요. 가족들이 다 모인 김에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뭘? 큰형이 물어봤어요. TV 좀 틀어주세요. 큰형수가 TV를 켜주더라고요. 저는 USB를 꺼내서 TV에 연결했습니다. 아버지, 뭘 보여주시려고요? 명수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잠깐만 보세요. 첫 번째 영상이 나왔어요. 마트 주차장에서 서윤과 지훈이 포옹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큰형이 놀랐어요. 서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 아버님, 이건. 조용히 보세요. 다음은 녹음 파일이었어요. 서윤과 지훈의 대화 내용이 스피커로 나왔습니다. 시아버지 쫓아낸 건 잘한 것 같아. 그래도 남편 아버지인데. 무슨 남편 아버지야. 돈도 없으면서.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큰형수가 말했어요. 서윤아, 이게 정말 내 목소리니? 아, 아니에요. 이건 조작된 거예요. 조작이라고요? 다음 영상을 보여줬어요. 헬스장에서 나오는 서윤과 지훈, 그리고 카페에서 데이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도 조작인가요? 서윤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그때 지난번 아파트에서의 일도 공개했습니다. 여러분, 서윤이 그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노인이 자주 오면 아파트 집값이 떨어진다고 했어요. 뭐라고? 사촌 형수가 놀랐어요.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도 그런 말을 했다면서요. 하지만 제가 확인해 보니 그런 회의는 없었어요. 서윤이 벌떡 일어났어요. 저는 나가겠어요. 이런 모욕은 못 받겠어요. 어디 가려고? 큰형이 말렸어요. 지금 상황 파악이나 해. 내가 잘못한 게 뭔지 알고 가야지. 서윤은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큰형수가 말했어요. 서윤아, 이게 정말이야? 정말 바람을 피웠어? 저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더라고요. 명수도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여보, 이게 정말이야?
명수야, 너도 할 말 있잖아. 제가 명수를 쳐다봤어요. 뭐 말씀이세요, 아버지? 너도 깨끗하냐? 명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뭔가 들킬 게 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리둥절해하고 있었어요. 큰형수가 아이들을 다른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민준아, 서연아, 저쪽 방에서 TV 보고 있어. 아이들이 나간 후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어요. 서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사과로 해결될 일이 아니었어요. 이미 선을 넘었거든요. 서윤의 불륜이 드러난 후 이제 명수 차례였어요. 명수야, 내 이야기도 들어볼까?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정말 USB에서 다음 파일을 열었어요. 명수와 한다은이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명수의 얼굴이 파랗게 변했어요. 아버지, 이건 설명해봐. 그냥 회사 일로. 회사 일을 호텔에서 해? 다음은 호텔 영수증이었어요. 명수 명의로 결제된 것들이었습니다. 이 날짜들 봐. 어머니가 위독하다고 병원 간다던 날이야. 큰형이 영수증을 자세히 봤어요. 명수야, 이게 정말 내 거야? 형님, 저는 내 어머니가 죽어가는데 호텔에서 여자랑 뭐 했어? 큰형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저는 더 충격적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보험금 이야기도 들어봐. 명수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보험을 늘렸더라고. 몇 배로. 그게 뭐 어때서요? 타이밍이 기가 막히지 않냐? 그리고 치료비로 쓴다고 했던 돈도 이상해. 실제 병원비보다 훨씬 많이 썼더라고. 그건 남은 돈은 어디 갔어? 혹시 여자한테 선물 사주는데 쓴 거 아니야? 명수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큰형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야, 박명수, 내가 정말 그런 짓을 했어? 형님, 저는 내 어머니가 암으로 고생하는데 딴 여자랑 놀아났다고? 큰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가 나서가 아니라 실망해서였죠. 사촌형들도 모두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명수야, 이런 인간이 되려고 공부시켜줬냐? 도연이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친족들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저는 가장 충격적인 내용을 마지막으로 남겨뒀어요. 그리고 이것도 들어보세요. 회사 동료들의 대화 녹음이었어요. 명수가 어머니 위독하다고 거짓말하고 여자와 만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는 날도 병원에 없었어. 한다은이라는 여자랑 있었지. 명수가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사과해서 뭐가 달라져? 저도 모르게 계획적으로 한 거잖아. 어머니 보험금까지 노리면서 큰형이 명수에게 다가갔어요. 야, 너 진짜 인간이야? 내 어머니가 죽어가는데 보험금 생각을 했다고? 아니에요, 형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우연히 보험을 늘렸어? 우연히 여자랑 호텔 갔어?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었어요. 형수들도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명수야, 정말 실망이야. 내가 이런 애인 줄 몰랐어. 서윤이도 서윤이지만 너도 똑같네. 아이들이 불쌍해. 이런 부모를 두고. 그때 하림이에게서 배운 게 떠올랐어요. 외부 보도는 자제하라는 말이요. 하림아, 전화를 걸었어요. 네, 선생님. 오늘 일은 가족 내부에서 끝내겠다. 외부에는 알리지 말아줘. 알겠습니다. 법적 문제는 피하고 싶었어요. 목적은 복수가 아니라 진실 규명이었거든요. 명수와 서유는 그날 집에 가지도 못했어요. 친족들이 모두 등을 돌렸거든요. 오늘은 여기서 자지 말고 가.
어디 갈 곳이 없어요. 그건 내 문제지. 우리가 왜 신경 써야 해? 결국 두 사람은 아이들만 데리고 나갔어요. 그날 밤 친족들과 오랫동안 이야기했습니다. 도연아, 너도 참 힘들었겠다. 정희가 얼마나 속상했을까. 명수 저놈 정말 못됐어. 모든 사람이 제 편이 되어줬어요. 진실이 드러나니까 누가 옳고 그른지 분명해졌죠. 추석 이후 며칠 지나지 않아서 명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큰일 났어요. 뭐가? 회사에서 윤리위원회에 회부됐어요. 당연한 일이었죠. 회사 내 분류는 윤리 위반이었거든요. 그래서 징계받을 것 같아요. 심하면 해고될 수도. 내가 한 일 생각하면 당연하지 않냐? 아버지, 도와주세요. 내가 어떻게 도와? 회사에 말해주세요. 제가 반성하고 있다고. 웃기는 소리였어요. 지금 와서 반성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요? 명수야, 내가 뿌린 씨는 내가 걷어들여야 해. 며칠 후 또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해고됐어요. 그래. 어떻게 하죠? 아이들 학비도 있고, 대출금도 있고, 그건 내가 알아서 해. 냉정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동정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서윤 쪽도 마찬가지였어요. 헬스장에서 해고당했더라고요. 지훈의 아내가 불륜 사실을 알고 헬스장에 신고했거든요. PT 트레이너가 고객과 불륜 관계라니 이런 사람을 어떻게 믿고 맡기나요? 헬스장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었겠죠. 이미 소문이 다 퍼졌거든요. 지훈도 아내에게 이혼당하고 헬스장에서 잘렸어요. 서로가 서로를 망친 셈이었습니다. 며느리 서윤은 더 비참했어요.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왕따가 됐거든요. 단톡방에서 제가 공개했던 내용들이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노인 출입이 집값에 영향을 준다고 했던 그 사람 맞죠? 시아버지를 그렇게 대했다면서요? 우리 아이들한테 나쁜 영향 줄 것 같아요. 주민들이 서윤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엘리베이터에서도 인사를 안 받더라고요. 결국 그 아파트에서 살기 어려워졌어요. 아이들도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았거든요. 너네 엄마 바람둥이라며? 아빠도 딴 여자 있다며? 아이들이 상처받는 건 안타까웠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부모가 저지른 일의 결과였거든요. 명수는 새 직장을 찾으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이미 업계에 소문이 퍼져 있었거든요. 박명수? 아, 그 사람 윤리 문제로 해고된 사람 아닌가? 회사 내 불륜으로 유명한데 어디를 가도 받아주는 곳이 없었어요. 한다은은 어떻게 됐을까요? 회사에서 자진 퇴사했어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명수와는 바로 연락을 끊었어요. 오빠 미안해요. 저는 이제 새로 시작하려고요. 명품 백만 들고 사라졌더라고요. 한번 바람난 여자는 또 바람나는 법이죠. 서윤과 지훈의 관계도 끝났어요. 서윤아, 미안해. 나도 이혼하게 됐어. 우리 더 이상 만날 수 없을 것 같아. 지훈도 꼬리를 내렸어요. 자기 일로도 바빴거든요. 결국 명수와 서윤만 남았어요. 서로 바람을 피웠던 부부가 다시 마주 앉게 된 거죠.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서로에 대한 신뢰는 완전히 깨져 있었거든요. 명수가 해고되고 서윤도 일을 잃으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시작됐어요. 아파트 대출금을 못 갚게 됐거든요. 명수의 월급이 없어지니까 당연한 일이었죠. 여보, 어떻게 하지? 이번 달 대출금 못 낼 것 같아. 나도 몰라. 일자리부터 구해야지.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둘 다 이미 소문이 난 상태였거든요. 결국 아파트를 팔기로 했어요. 하지만 금매로 내놔서 손해가 컸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15억이었던 아파트를 12억에 팔아야 했어요.
3억 손해였죠. 거기다 대출금을 갚고 나니까 남는 돈이 별로 없었어요. 이 돈으로 어떻게 살아? 일단 전세부터 구하자. 하지만 전세도 쉽지 않았어요. 신용등급이 떨어져 있었거든요. 결국 월세를 구했는데 예전보다 훨씬 작고 낡은 집이었어요. 아이들이 전학을 가야 했어요. 엄마, 왜 이사해요? 친구들이랑 헤어지기 싫어요. 민준아, 어쩔 수 없어. 새 학교에서도 놀림받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상처받는 모습을 보니 서윤도 명수도 힘들어했어요. 명수는 점점 술에 의존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지금 와서 후회해서 뭐해?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모든 걸 망쳤어. 술 먹고 하는 소리였지만 사실이었어요. 서윤도 마찬가지였어요. 우울증이 왔는지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어요. 내가 뭘 위해서 사는지 모르겠어. 아이들이라도 생각해. 아이들 앞에 서기가 부끄러워. 두 사람 다 폐인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명수가 도박을 시작했어요. 한 번만 따면 모든 게 해결될 텐데. 도박의 유혹에 빠진 거죠. 처음에는 작은 돈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큰 돈을 걸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확실해. 내 감으로는. 하지만 도박에 확실한 건 없죠. 계속 잃기만 했어요. 결국 전세 보증금까지 날렸어요. 여보, 돈이 다 어디 갔어? 잠깐만. 다음번엔 꼭. 미쳤어? 집까지 날릴 거야?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중독된 상태였거든요. 집에서 쫓겨난 가족은 고시원으로 흩어졌어요. 명수 혼자, 서윤과 아이들 따로요. 한때는 15억짜리 아파트에 살던 가족이 고시원 신세가 된 거죠. 서윤은 지훈에게 마지막으로 연락해 봤어요. 지훈아, 나 좀 도와줘. 아이들이. 서윤아, 미안해. 나도 지금 힘들어. 지훈도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었어요. 서윤을 도와줄 여유가 없었죠. 그럼 우리 관계는 끝났어. 우리는 끝. 결국 모든 관계가 정리됐어요. 남은 건 후회와 절망뿐이었습니다. 2025년 초봄이었어요. 벚꽃이 피기 시작할 무렵이었죠. 제가 새로운 고시원에 정착한 지 몇 달이 됐을 때였어요. 작지만 깨끗한 곳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문 밖에서 조심스럽게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아, 아버지, 저예요. 명수예요. 명수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기운이 없고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문을 열어보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살은 빠졌고 수염도 제대로 안 깎은 상태였습니다. 아버지, 명수가 무릎을 꿇었어요. 복도에서요. 일어나. 아버지, 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지금 와서 용서해 주세요. 제가 미쳤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너무 많은 선을 넘었거든요. 명수야. 네, 아버지. 넌 오늘부로 내 지휘선 바뀌다. 군인 용어였어요. 부대에서 제명당한다는 뜻이죠.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저는 내가 한 일을 생각해봐. 어머니가 죽어가는데 다른 여자와 놀았고 보험금을 노렸어. 그리고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사과로 해결될 일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면? 없어. 방법은 없어. 문을 닫으려는데 명수가 문틈을 잡았어요. 아버지, 아이들만이라도. 아이들은 내가 알아서 해. 그게 아버지의 책임이야. 저 혼자서는 안 돼요. 그럼 진작에 생각했어야지. 결국 문을 닫았어요. 복도에서 명수가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군인으로 살면서 배운 게 있어요.
잘못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죠. 복도 끝에서 비틀거리며 사라지는 명수의 뒷모습을 봤어요. 한때는 자랑스러운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남남이 된 거죠. 마음이 아프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정희에게 약속했거든요. 명수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겠다고요. 하지만 명수는 스스로 그 길을 거부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명수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나니까 마음이 복잡했어요. 후련한 동시에 공허했습니다. 그때 서랍에서 정희의 편지가 눈에 띄었어요. 그동안 차마 읽지 못했던 편지였죠. 이제 읽을 때가 된 것 같았어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정희의 친필로 쓴 편지였어요. 도연 씨에게 이 편지를 읽고 계시다면 저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네요. 40년간 군인의 아내로 살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고생도 많았지만 후회는 없어요. 도연 씨, 명수 일로 고민이 많으시죠? 저도 알고 있어요. 명수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도연 씨, 부탁이 있어요. 명수를 무너뜨리려 하지 마세요. 대신 멈추게 해주세요. 복수는 달콤하지만 지혜는 따뜻해요. 도연 씨는 이미 충분히 해주셨어요. 이제는 본인 삶을 시작하세요. 저를 사랑해 주셔서 고마웠어요. 정희 올림. 편지를 읽고 나니까 눈물이 났어요. 정희는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게 마지막 부탁을 했던 거죠. 무너뜨리려 하지 말고 멈추게 해달라고요. 생각해보니까 그랬어요. 저는 명수를 완전히 망가뜨린 게 아니라 잘못된 길에서 멈추게 한 거였습니다. 이제 명수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어요. 비록 늦었지만요. 그리고 정희는 제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고 했어요. 전후 정만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만수야, 나야. 도연아, 어떻게 지내? 작전 종료다. 끝났어? 응, 끝났어. 그래, 수고했다. 정말 끝이었어요. 이제 복수도 끝나고 진실도 밝혀졌습니다. 남은 건 제 삶이었어요.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어요. 계절은 어느새 늦봄이 되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아침에는 공원에서 바둑을 두고 오후에는 도서관에서 신문을 봤습니다. 저녁에는 혼자 소박한 국밥을 먹었어요. 외롭지 않냐고요?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아무에게도 신경 쓸 필요 없고 아무도 실망시킬 필요도 없으니까요. 어느 날 하림이가 찾아왔어요. 선생님, 요즘 어떠세요? 좋아. 평화로워. 후회는 안 하세요? 후회? 뭘? 명수 씨와 관계를 끊은 것 말이에요. 생각해 봤어요. 후회하지 않아. 가끔 기록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거든. 무슨 말씀이세요? 명수도 이제 깨달았을 거야. 자신이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그게 살리는 거지.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명수가 밑바닥까지 내려가서야 깨달은 거죠. 그날 저녁 정희 영정 앞에서 말했어요. 정희야, 약속 지켰소. 명수를 멈춰 세웠어. 이젠 내 삶을 지키겠소. 영정 속 정희가 미소 짓는 것 같았어요. 복수는 달았지만 지혜는 더 따뜻했습니다. 노년의 명예는 무엇인가요? 경계선을 그을 줄 아는 용기라고 생각해요. 언제까지나 베풀기만 할 수는 없어요. 때로는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크지 않은 행복이지만 제 것이에요. 명수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히 배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용서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잘못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라야 하죠. 그래야 진짜 교훈이 됩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봄을 맞고 있어요. 대령의 봄이라고 할까요? 늦었지만 제 인생의 진짜 시작인 것 같습니다. 40년간 군인으로, 40년간 남편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박도연으로 살아보려고 해요. 그것이 정의가 마지막으로 바란 일이기도 하고요. 기록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했죠? 제 마지막 기록은 이거예요. 작전명 새로운 시작 목적 나만의 행복 찾기.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으시면 기억하세요. 때로는 단호함이 진짜 사랑이고 경계를 그을 줄 아는 것이 진짜 용기라는 거요. 그리고 끝이라고 생각한 곳에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